일반 매매에서의 공인중개사 역할을 경매에서는 그 역할을 법원이, 집행법원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매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경매 시스템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럼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경매법원에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관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집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그 경매 목적 부동산의 현장에 가가지고 이 부동산의 현황이 실제의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의 표시에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심사한단 말입니다. 조사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럴 수 있겠죠? 자, 공부상의 표시는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증축돼 가지고 3층 건물입니다. 이럴 수 있겠죠? 또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 토지와 2동의 건물인데 가보니까 한 동의 건물은 멸실되고 없습니다. 또 반대로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 토지와 한 동의 건물인데 가보니까 미등기 건물이 하나가 더 있어. 이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공부상으로는 이게 상가인데 가보니까 주거로 사용되고 있어. 또 공부상으로는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공부상으로는 이게 지목이 전인데 이게 임야화되어 있어. 공부상으로는 땅이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은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거를 조사하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집행관에 가가지고 실제 공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심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유관계도 조사합니다. 점유관계를 조사한다라는 얘기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아파트라고 한다면 빈집이냐, 누가 살고 있느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채무자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그네가 점유하고 있는가. 나그네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등기된 전세권자인가, 아니면 임차인인가.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요건을 충족해서 갖추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 갖춘 사람이냐, 갖췄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조건을 갖췄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조사해가지고 법원에다가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최저 매각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명합니다. 그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이 부동산은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이 얼마다라고 법원에다가 보고한단 말입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집행관이 조사 보고한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사가 보고한 감정평가서, 그 외에 등기부에 있는 등기기록, 그 다음에 여기 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각종 이해관계들의 법원에 대해 신고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매로 나온 이 물건의 최종적인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한 장의 서류로 만들어서 이것을 매수 희망자들에게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공지합니다. 그 공지하는 서류가, 열람을 위하여 비치하는 서류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물건에 대한 이런 서류들을 모두 다 이 물건의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참고로 봐라 라고 그런 자료들을 모두 열람을 위하여 비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자료들이 누가 만든 자료입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이야. 또 집행관이 현황조사한 거야. 이거를 법원에서 이 물건에 대한 것은 우리 법원에서 보니까 이 물건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 자료를 한 장의 서류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매수희망자들에게 네가 경매에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들어와라 라고 해가지고 열람을 위하여 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람을 위하여 비치하고 있는 이 자료의 내용이 실제 부동산의 현황과 실제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낙찰자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이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받을 때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해가지고 낙찰받았는데 사실 보니까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낙찰 안 받았다. 이 금액에 안 샀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물러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매각 불허가 해달라.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 내 돈 다시 돌려달라. 이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법원에서 공시한 이런 내용과 실제 부동산이 이것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법원에서는 무조건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증은 바로 돌려준단 말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일반 매매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일반 매매입니다. 내가 이거를 집을 질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샀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을 질 수 없는 땅이래. 그럼 내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 땅이 집을 질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집을 못 짓는 땅이다.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샀다. 나 이거 돈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매도인이 돌려줍니까? 돌려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알아보시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할 것 아니냐고. 경매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원에서 책임을 져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시스템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일반 매매에서의 공인중개사 역할을 경매에서는 그 역할을 집행법원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안전하고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경매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경매처럼 위험한 게 없어. 그러나 경매를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면 경매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늘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수익을 생각하기 전에 이 안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만 하면 수익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수익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매가 왜 오늘날 재테크의 왕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내가 재테크 수단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경매가 위험하다라는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내가 회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